안녕하십니까. 임세훈의 북토크 리더라면 종저처럼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7장을 다 소개시켜 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소개를 하고, 먼저 이 김준혁 교수는 현재 한신대학교 교수이고요. 그리고 종조와 화성 전문가입니다. 화성이란 말은 화성시를 종조대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조가 그 화성을 아예 계획을 했고요. 그러니까 화성의 이제 수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종조대왕이 기획을 하고 직접 만든 계획 도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수원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이제 부친이 역사 교사였는데 아버지 자전거 뒷자리를 타고 함께 등교하면서 하루에 한 꼭지씩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부친이 김준혁 교수한테 역사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근데 아버지랑 같이 등교를 하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 공부를 하기를 결심했고, 1986년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에 입학하셨답니다. 중앙대 대학원에 이제 진학한 후 당시로는 드물게 종조를 전공하여 조선 종조 때 장용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장이 이제 공부하는 군주. 사실 그 종조 왕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전에도 종조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유교하면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안 했었나 봐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종조 왕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종조는 독서를 함에 있어 그 뜻을 깊이 음미하려면 참을성 있게 독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잘 기억하려면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대목에 감동받았는지, 혹은 깊이 생각할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을 했다. 그 기록들의 상당수가 그의 문집인 홍제전서에 수록되어 있다. 종조대왕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은 평소에 독서하는 사람이 드무니 나는 이 점이 무척 이상하게 생각된다. 세상의 책을 읽고 이치를 연구하는 것만큼 아름답게 여길만하고 귀하게 여길만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일찍이 경전을 연구하고 옛날의 도를 배워서 성인의 정미한 경지를 엿보고 널리 인용하고 밝게 분변하여 총고를 통해 판가름 나지 않는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며, 호방하고 웅장한 문장으로 빼어난 글을 구사하여 작가의 동산에서 거닐고 조화의 오묘함을 빼앗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주간의 세 가지 유쾌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어찌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나 옛사람의 글귀를 따서 시문을 짓는 학문과 견주어 논의할 수 있는 바이겠는가. 그러나 애석하게도 습속이 이미 고지라되어 말로 해서 돌이킬 수가 없다. 종조왕이면 지금부터 200년 전이고 조선시대고, 또 영조 종조가 조선시대 후기에 문화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두 왕인데, 그 당시에도 이 선비들이나 이 백성들이 상당히 책을 안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그때나 지금이나 책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나 보다. 그리고 종조 왕께서 직접 이 책을 좀 독서를 많이 독려를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애석하게도 습속이 이미 고지라되어 말로 해서 돌이킬 수가 없다. 네, 말을 잘 안 듣나 봅니다. 네,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인데, 그 종조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신 분이 바로 목림심서를 썼던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이 종조가 발탁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물인데, 그 옆에서 이제 종조를 계속 지켜보고 배우면서 그 정약용도 이제 많이 느꼈죠. 이렇게 국왕이 검소하게 생활하니 자연스럽게 궁중의 모든 이들이 검소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종조는 이렇게 모은 돈을 궁중 재산으로 두지 않고
이를 모두 호조로 보내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게 했다. 왕실 재산을 고리로 조정해 대여하여 이익을 얻은 대한제국 말기의 군주 고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귀한 행동이다. 그런 종조의 검소함을 생생하게 옆에서 지켜본 정약용은 훗날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친 음식과 해진 옷을 부끄러워하는 이들과 친구를 맺지 말라고 했다. 그 왕의 그 신하죠. 목림신서 썼던 다산 정약용이 본인의 후손들이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는 친구도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거친 음식과 해진 옷을 부끄러워하는 이들과 친구를 맺지 말라. 사실 요즘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사실 이제 축복받은 아이들인데 점점 이제 돈 쓰는 걸 쉽게 생각하고 본인의 내면을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 외면을 좀 꾸미려고 하고 마치 그게 본인의 가치를 더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러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저도 많이 좀 반성을 했는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원이 두 분이 있어서 그 두 직원들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저랑 이제 20살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고 좀 다그치려고 그러고 못하면 이제 혼내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애정을 가지고 너무 많은 걸 말해주려고 그러고 또 아니면 또 완벽하길 바라고. 근데 정조 대왕이 뭐라고 했냐면 정조는 이제 같이 이 회의를 할 때 정조 대왕은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았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만약 정조가 어려운 질문을 하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신하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무안해할 것 같아 의도적으로 어렵지 않은 질문을 해서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다. 그러면서 정조는 신하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하게 하지도 않았다. 정조는 이 문장을 자신의 침실 벽에다 써놓고 늘 가슴에 새겼다. 일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말고 말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해라. 또 얼마나 신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면 침대에다가 이 문구를 적어놓고 안 돼, 참아야 돼, 안 돼, 다그치면 안 돼, 내가 할 말을 다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까? 세상에 이런 대표나 이런 리더가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실까? 정말 그래서 이 작가도 뭐라 했냐면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리더들의 기대만큼 함께하는 이들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힐난하는 말을 있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어려운 처지의 일을 시작해서 온갖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분노를 참고 사람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실수나 무능력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깨우치는 리더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이끌어갈 리더이다. 정조처럼 말이다. 또 저는 어떤 부분이냐면 유교에서 효는 개인적인 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와 정치, 인류애와 자연사랑에까지 확대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동사회의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으며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유교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근본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국가를 소유한 사람은 백성이 적음을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 고르면 가난이 없고 화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저는 이 대목은 우리 군수님, 군의원분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출생아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기농인을 늘릴까? 근데 정조 대왕이 말하잖아요. 국가를 소유한 사람은,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백성이 적음을 근심하지 말고, 백성이 적다고 근심하지 말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하며. 그러니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힘들게 일하고 누구는 편하게 일하고 이렇게 고르지 못함을 근심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드네. 여기는 마을이 적네. 여기는 마을 사람이 많네. 이걸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함을 근심하지 말고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보다 누가 우리 마을에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영광군에 불편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고르면, 그러니까 불균형이 해소되면 가난이 없고 화하면 적음이 없고 편안하면 기울어짐이 없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상당히 좀 와닿습니다. 포용의 정치를 추구하다. 근데 술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마시고 싶을 때는 마시되 비록 10말의 술이라 할지라도 마치 고래가 바닷물을 들이키듯 마신다면 이러한 경우를 두고 비로소 주량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술에는 한량이 없다고 하셨으니 여기에 비로소 한량이 없는 술은 곧 한량이 있게 마신다고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알았는데 공자님이 술을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한량이 없다. 한량이 없다란 말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술을 마시라는 뜻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즉 그 종조대왕이 뭐라 했냐면 술은 마실 수 있다. 마셔도 된다. 근데 이걸 강조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상황이면 주변 유혹을 극복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 마무리되어 기쁜 자리를 축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며 기쁘게 마시되 난잡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는 이게 멋있더라고요.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 회유를 하더라도 안 마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일이 마무리돼서 축하해야 될 자리, 그때는 함께 즐거워하며 기쁘게 마시는 거예요. 단 난잡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종조대왕이 가지고 있는 이 술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렇게만 마신다 그러면 술은 나는 마셔도 된다고 종조대왕은 생각을 했대요. 조선의 진경 문화 시대를 열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이 국방에 대한 자신감이 종조시대 때는 좀 충만했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인물 추사 김정일을 탄생시켰다.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의 문화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청출어람의 문화가 탄생한 것이다. 추사의 그림과 글씨 그리고 그의 철학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 힘이 바로 종조시대 진경 문화에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종조시대 진경 문화는 사상적으로 발전하여 동학까지 이르게 된다. 주체적인 진경 문화는 바로 자주의식을 만들었고, 그러한 자주의식은 조선의 고유한 유불선 합일 사상까지 연결되어 동서양의 사상을 종합하여 동학 사상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조시대 진경 문화의 중요성이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리더가 조직을 잘 이끌고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일을 하려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과 문화를 만들고 그러한 문화와 사상을 통해 우리나라를 널리 세계에 알려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성을 극복하고 진정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인임을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리더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냐면 종조시대 진경문화 계승이 바로 방탄소년단이고 기생충이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영광군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사실 이 대목입니다. 정말 이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광군은 4대 종교가 발전했던 고장이고 또 신령 영자를 쓸 만큼 신령스러운 고장이고 또 조은 선생, 또 공옥진 선생님,
또 중요한 문화재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복원하고 또 더 개성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특히 영광군은 문화를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소개할지 좀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